뭔가 승려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염주로 이렇게 네. 외는 모습이 수잉의 손이 나오고요. 손이 나오네. 불상을 만드는 손도 나오고 또 불화를 그리는 손, 그리고 이제 향을 피우고 공경하는 손까지 여러 장면의 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주변의 자연 풍경들도 같이 좀 영상으로 저희가 담았죠. 공경하는 마음을 바탕에 둔 이런 수행과 무한한 정진이 일반 미술과는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 불교 미술을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쪽에는 나무나 혹은 흙이나 이런 일반 자연들의 물질들을 저희가 같이 영상에 담았는데 이런 평범한 주변의 물질이 승려장인의 손을 통해서 불상이나 불화 같은 성물로 변모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물도 같이 나오는데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무언가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의 일부 승려장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사실 앞에서 승려장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셨잖아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공간에서는 승려장인들이 어떤 역사와 배경 속에서 활동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전시회 가면은 첫 번째 나오는 작품이 그 전시의 가장 핵심,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 네, 네, 전시를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사실 이 승려장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저희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오셔서 보시면요. 이제 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판각한 목판이에요. 이 연이라고 하는 승려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에 이 사람을 만났던 17세기 문인인 정시한이 이 스님이 11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천 매의 경판을 판각했다. 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의 수행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승려 장인 이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에 임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장인이란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런 반복 자체도 자기 수행의 한 일환이었었고 이걸 통해 새로운 경지를 일으키는 분들이 바로 승려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전시를 더 보고 싶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를 유교의 시대라고 얘기를 그쵸. 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승려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사실 민중하고 왕실하고 불교가 전혀 유리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유교 국가인데 이 왕실에서도 뭔가 불상이나 불화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이런 적도 있나요? 네, 사실 요 앞에 보이시는 두 불상이 조선시대 왕실에서 발원한 불상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불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세종대왕의 형이었었던 효령대군 그리고 이제 태종의 후궁 두 분이 비롯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발원한 불상이고요. 이쪽은 조선시대 후기에 광해군의 비, 그러니까 당시의 왕비였겠죠. 왕비가 발원한 불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세종대왕의 형이 만들었으면 이건 조선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거고 네. 그리고 광해군 때면은 임진왜란 이후겠네요. 네, 아무래도 사극에 출연을 하시니까 배경에 대해서 되게 제가 보쌈 운명시대 할 때 또 광해군 시대 때를 연기했어가지고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불상을 보았을 때 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요. 조금 이렇게 봤을 때 한쪽은 좀 굉장히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있고 좀 한쪽은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뭔가 이런 무언가 마음을 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거죠? 사실 이쪽 네. 불상은 네. 조선시대에 그림을 그리는 관청인 도화서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그 네네. 관청에 화원들이 소속되어 있었고요. 김홍도, 화원 김홍도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네. 것처럼 이제 일반 장인들이 이런 도화서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성한 불상이 바로 이쪽 불상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후기에 광해군 때 조성된 불상은 이 왕비가 발언을 해서 전국의 각 조각승들을 거의 대표하는 승려장인 17명이 모여서 조성했던 불상 중에 한 불상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시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주로 해서 점점 승려장인들이 당시에 승병으로 이제 승려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아지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갖추어지게 됐고, 왕실에서 이렇게 불사가 있었을 때도 승려장인들이 함께 몰려와서 같이 불사에 임하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이 공간 안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6.25 국가인데 또 이렇게 승려 장인들이 활동했던 게 또 조선시대라는 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른 국가에서는 좀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승려 장인들은 없었나요? 주변국하고 예를 들어 이제 이웃나라였던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출가 수행자였던 승려가 불교 미술을 직접 만드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불화가 명나라 황실에서 조성한 불화인데 아마도 이제 궁정 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옆에 있는 작품은 그럼 일본에서 네. 만들어진 거죠? 네, 이제 이 불상은 일본에서 조성된 불상인데 일본에서는 불상을 조성하는 그런 제작자 집단이 있었어요. 불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뛰어난 불사에게 승려의 직위를 부여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연과 사제관계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장인 집단에 가까웠어요. 그럼 승려 장인은 조선에만 있었던 거네요? 네, 진정한 의미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의 어떤 한 방식으로서 불교 미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조선만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사실 승려장인들이 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불상을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찰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찰에 가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네. 어떻게 보면 공방도 이동하고 승려도 함께 움직였던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이 불화 두 점은 이제 경상도 지역의 상주 남장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네. 그 사찰에 봉안될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림 그리는 승려인 화승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승들이 같이 모였어요. 서로 원래라면 크게 만날 일이 없었던 다른 지역의 승려들이 이 두 불화를 같이 조성한 거죠. 참 이 공동체 작업이란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또 각기 다른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모여서 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신기한 일인 정말 거죠. 신기하네요. 그게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림의 결과물도 비슷해 보이지만 좀 조금씩 달라요. 다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파트별로 나눠서 그렸을 수도 있고. 네. 네. 이쪽 오른쪽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영수랑 미전이라고 하는 두 명의 승려장인이 그렸고요. 네. 여기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이제 상겸이라고 하는 화승을 비롯해서 5분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배경이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네. 여기는 조금 이렇게 붉은색이고 이쪽은 네. 약간 초록색. 네. 여기는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산을 표현했고 이쪽에는 그 소나물들이 들어있는 좀 더 하얀색 구름으로 신기하게 퍼져 있는 그런 배경을 그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또 표현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인물을 표현하는 느낌도 다르고 비슷한 동물을 그렸는데 둘의 표현 방식도 또 달라져요.
네. 헤어스타일도 다 각기 다 다르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저런 혜태의 모습과 이쪽 그림에서 표현한 이런 호랑이의 모습이 서로 좀 달라서 분명 다른 개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개성이 만났음에도 어느 정도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이어갔었던 특별한 모습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공동체 작업은 사실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똑같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불화는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보여주려고 저희가 미디어 아트 공간도 함께 마련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송강사 화엄경 변상도라고 하는 국보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불화인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작은 동자가 불화 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해서 이 불화에 있는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저희가 좀 영상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죠. 아, 동자가 주인공이군요. 네, 맞아요. 저기 보이는 저 동자인데 깨달음을 향해서 여러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쫑쫑쫑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구하고 스승님들한테. 그렇죠. 인생의 축소판 같은 거네요. 맞아요. 네. 해치랑 같이 가는 건가요? 혜태? 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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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향하는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를 좀 쉽게 푼 곳이 바로 이 영상이고 이 복잡한 영상이 나오게 된 불화가 바로 옆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무수히 많은 부처가 나오네요. 네, 저 안에 이제 몇 분이 그려져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아까 보신 이 미디어 아트 영상에 그 바탕이 된 불화가 있습니다. 우와. 굉장히 인물이 많이 그려져 총 있어요. 몇 분인가요? 저희가 한번 세봤어요. 네. 그랬더니 737명을 이 한 화면 안에 다 담아놨더라고요. 와. 사실 이 불화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네네. 화엄경이라고 하는 80권짜리 경전이 있어요. 네. 그 경전이 부처가 7군데에서 9번 이야기를 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이 한 화면 안에 전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까지 함께 녹여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작품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된 불화가 아니라 아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승려들이 드나들 수 있었던 별도의 정가관에 보관되어서 이제 대중을 위한 불화라기보다는 스님들을 위한 불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럼 이전에 봤던 그 동자승도 네. 혹시 이 작품 안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선제동자라고 하는 네.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녔던 동자예요. 그 동자가 요 전체 3m가량 되는 불화의 가장 구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여정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여러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구하듯이 합장하고 있는 조그만 동자도 볼 수 있어요. 다 같은 인물인 거예요. 이 동자가 그렇군요. 여기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승려장인이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어떤 수행을 하는 그런 교리도 알고 있고 경전에도 능통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단흥을 보셨는데 네.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승려장인을 마주하게 돼요. 자리한 곳을 아름답고 부처의 세계인 점토로 만들었던 승려장인 중에 의겸이라고 하는 화승이 있습니다. 의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부채 신선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부채 신선이요? 네, 그림 그리는 그 붓이 네.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신선이라는 호칭까지 와. 붙은 거죠.
지금 보시는 불화는 해인사 영산의 상도라고 하는 불화인데요. 이 의겸이 12명인, 의겸을 포함해서 12명의 화승들이 함께 그린 불화예요. 이 불화는 엄청 화려하네요. 네. 뭔가 동양적인 것 같으면서도 서양적인 것 같고, 이 문양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잘 보시면 저 멀리 있는 인물까지 이제 금리라고 하는데 그 금색으로 각가지 문양들을 다 빼곡하게 새겨놨어요. 왜 이분을 부채신선이라고 불렸는지가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이 보통 이제 생각하셨던 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뭔가 화려하지 않고 네. 뭔가 무채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 작품을 보니까 제 생각이 뭔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 하면은 단아한 선비의 느낌을 많이 그렇죠. 생각하곤 하죠. 네. 근데 불교도 당시에 함께 공존을 하고 있었고 이 불교 미술을 만들어낸 승려장인도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색채는 우리랑 늘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잘 모르고 몰랐던 거죠. 좀 멀어져 왔었던 것 뿐이죠. 네. 그분들의 세계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거. 정말 조선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실력도 볼 수 있는 작품도 있는데요. 네. 이 의견보다 조금 더 늦게 활동했었던 신겸이라고 하는 화승이 있어요. 네. 이제 지금 보시는 밑그림과 거는 또 완성된 작품이네요. 네, 다시 한번 또 나왔죠. 네. 사실 기본적으로 불상이나 불화는 여러 승려장인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승려가 얼마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다 함께하는 작업이니까요. 근데 밑그림은 혼자 그리는 거에 가깝거든요. 정말요? 이 큰 작품을 혼자 몇 년은 걸리겠는데요? 그래도 이분은 아마 능숙한 분이니까 굉장히 빨리 그리셨을 것 같아요. 이 신겸이라고 하는 화승이 고은사에 봉안될 불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뭘 위에 그렸는지 그리고 이제 푸른 붓을 의미하는 그런 낙관까지 함께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밑작업할 때와 또 완성품을 만들 때 뭔가 조금씩 변형이 되기도 하겠네요. 네, 조금씩 변형되기도 해요. 네. 보시면 손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42수 관음보살이라고 네. 손을 42개를 갖고 있는 관음보살을 그렸는데 각각의 손이 일종의 소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기 부자가 되게 창 해주세요. 같은 것들도 들고 있고. 네, 보시면 뭐 방패 같은 것도 보이고 보배가 담겨진 상자도 있고 다양한 물건들을 해골 지팡이 같은 것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이제 이제 신선이라는 호칭까지 와. 붙은 거죠. 지금 보시는 불화는 해인사 영산의 상도라고 하는 불화인데요. 이 의겸이 12명인, 의겸을 포함해서 12명의 화승들이 함께 그린 불화예요. 이 불화는 엄청 화려하네요. 네. 뭔가 동양적인 것 같으면서도 서양적인 것 같고, 이 문양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잘 보시면 저 멀리 있는 인물까지 이제 금리라고 하는데 그 금색으로 각가지 문양들을 다 빼곡하게 새겨놨어요. 왜 이분을 부채신선이라고 불렸는지가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이 보통 이제 생각하셨던 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뭔가 화려하지 않고 네. 뭔가 무채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 작품을 보니까 제 생각이 뭔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 하면은 단아한 선비의 느낌을 많이 그렇죠. 생각하곤 하죠. 네. 근데 불교도 당시에 함께 공존을 하고 있었고 이 불교 미술을 만들어낸 승려장인도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색채는 우리랑 늘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잘 모르고 몰랐던 거죠. 좀 멀어져 왔었던 것 뿐이죠. 네. 그분들의 세계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거. 정말 조선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실력도 볼 수 있는 작품도 있는데요. 네. 이 의견보다 조금 더 늦게 활동했었던 신겸이라고 하는 화승이 있어요. 네. 이제 지금 보시는 밑그림과 거는 여러 화승들이 같이 화승들이 같이 그리신 거죠. 네.
여기 밑에 빨간색을 보면 뭔가 글씨가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빨간 일종의 박스처럼 보이는 예. 부분이 이 불화가 언제 조성됐고 누가 참여했고 어떤 화승들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런 정보들이 적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비수회라고 해서 본인들의 비수가에 맞춰낸 모임으로 지칭한 게 나와 있어서 사실 자기들을 신에 비유해서 어떤 종교적인 위상도 또 높이고 성스러운 존재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던 게 그러게요. 굉장히 아닐까.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 작품은 뭔가요? 이제 여러 작품들로 지금 승려장인들을 몇몇 만나보았는데 지금 보시는 작품은 철유라고 하는 근대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화승이 본인을 직접 그린 자화상이에요. 승려 장인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직접 보니까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기를 뭔가 이렇게 높이려고 하지 않고 뭔가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실 아까 화기에서 봤었을 때 이름 딱 2자만 남겨 있고 승려장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본인을 내세우지 않았었고 오롯하게 자신이 생각한 이상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승려장인이거든요. 이 철우라고 하는 화승은 당시에 매일신보에 굉장히 유명한 장인으로 여러 번 소개가 되기도 했고 불화뿐만이 아니라 인물화도 잘 그렸던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의식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게 이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승려 장인이란 분들은 뭔가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네요. 네. 보면 볼수록 이 승려 장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알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일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경건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럼 이제 1부가 끝났는데 저는 2부는 또 어떤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설레이고 기다려집니다. 네. 1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정석적인 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배경을 설명하고 누구인지 어떤 개념인지를 정의하는 두 번째 공간은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2부는 불상과 불화를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희는 완성된 불상과 불화만 만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이 조성이 되는지 그런 과정도 볼 수 있고 그 안에 숨겨진 뒷이야기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이 조각을 만든 조각승의 스튜디오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게 뭔가 미완성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조각장인 정기만 선생님이 만들던 이제 중간 단계의 불상을 저희가 여러 도구들하고 같이 좀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조각승의 스튜디오 공간을 연출한 데는 조금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불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작에 그치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승려장인들의 기술과 정신과 그 문화가 후대로 이어지는 공간인 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편지가 이제 저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뭔가 한글로도 적혀져 있네요. 네, 사실 근래의 자료이기는 한데 이 승려장인의 맥을 이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석정스님이라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 불상 만드셨던 전기만 선생님하고 같이 주고받은 편지예요. 화폐는 다 같은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5개보다 7개쯤 돼야 할 듯. 스님이 이렇게 보면서 일종의 스승이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5개보다는 7개쯤 돼야 이게 상이 좀 완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도 공유하고 했었던 현장을 딱 보여주는. 네. 그때도 뭔가 이렇게 메신저 같은 게 있으면 좀 편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여러 불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도 저희가 함께 전시를 했어요. 사실
사찰에 가서 이제 이런 안에 정각된 금빛의 불상 봤었을 때 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게요. 저는 재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나무나 돌? 뭐 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나무를 생각하신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금이어서 금송이겠거니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조선시대에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굉장히 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흙, 돌 이런 자연의 재료들이 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나무로 만들면 이게 뭔가 잘 휘어지거나 이러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그 나무 속을 다 파냈어요. 아. 속을 파내고 큰 통나무로 만들기도 하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그거를 여러 개의 작은 나무 조각들을 결합해서 아, 그걸 만들었어요. 합쳐서 만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예. 그렇게 서로 나누어진 이런 파편을 볼 수 있는 거고 못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부재로 연결하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이런 나무에 옷을 칠하고 거기에 금박을 입히면 이제 우리가 아는 불상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또 다른 재료도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기에 또 금빛 반짝반짝하는 불상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시고 어떤 재료인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뭔가 돌 같은 걸로 돌 깎아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까 보셨던 조각에 비해서 되게 얕게 조각이 되어 있죠. 예. 이제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불석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제 재질의 돌이 산출됩니다. 그 재질로 이런 상대를 굉장히 많이 조성을 했었어요. 금빛이지만 사실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금박을 벗겨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의 돌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작 과정 중에서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사실 이 예. 경주 지역에서 나는 저 돌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래서 되게 멀리 있는 사찰에서도 그 돌로 상을 만들려고 멀리서 주문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보는 상이 바로 그런 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도자기로 굽는 장인분들을 보면은 그 흙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거군요. 지금 보시는 상이 1817년에 해남 대흥사에 봉안됐었던 천불상 중에 일부예요. 근데 사실 이 불상을 조성하려고 서울과 영남과 전라도 지역의 여러 승려장인 44분이 경주 기림사에 가서 2달 동안 1000개의 불상을 조성합니다. 와. 근데 굉장히 열심히 조성을 했는데 네. 이 상을 이제 다시 해남 대흥사로 모셔와야 되니까 이제 배에 띄워갖고 이렇게 쪼르륵 오는데 하필이면은 동래 지역 쪽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조선의 불상인데 일본에 한 7개월 동안 떠돌다가 다시 대흥사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무사히 돌아왔어요? 네. 다행이다.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고 네. 또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 일본에 다녀온 불상이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도 희귀한 이야기였던지 인근에 유배되어 있었던 그 정약용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일자를 새겨서 구분을 하면 어떻겠냐. 근데 여기 한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일본 이렇게 써져 있네요. 네. 또 정약용 선생님이 저의 조상이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여기서 또 소중히 인연을 네. 만나게 되네요. 이제 조각승의 스튜디오 공간을 지나게 되면 불상을 봤으니까 다음은 저희가 불화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승려분이 불화를 그리는 과정을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투명 그 TV에다가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관장 스님이신 송천 스님이 네. 불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리는지 그 과정 전체를 촬영을 해서 이제 불화를 마치 실제로 그리는 것처럼 예. 공간을 좀 연출을 해봤죠. 이렇게 금박을 붙이는구나. 저게 딱 예. 저 하얀색 면장갑만 금박이 안 달라붙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딱 저걸 끼신 거예요. 그 저희가 유물 만들 때 쓰는 리트릴 장갑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해도 묻어나요. 금박을. 근데 맨손으로 흰 장갑으로. 네. 저 신기하네. 면장갑은. 좀 보셨을 때 네. 어떠신가요? 영상에서 사실 그리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하면서 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던데 그렇죠. 밑작업을 수없이 반복하시는 게
정말 정성이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밑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예. 저 단계가 하나의 불화를 완성하는데 적어도 3번이 필요합니다. 와, 정말 정성으로 만드는 불화네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 영상을 찍으면서 왜 승려장인의 작업이 수행이었는지 그게 조금 더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정말 수행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모든 것들이 그렇긴 하지만 밑그림에 해당되는 어떤 계획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색채를 덧칠해서 어떤 한 이상세계를 표현해내는 그런 과정까지 네. 이곳 공간에서 같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작품을 촬영할 때 한 장면을 수없이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네, 같은 연기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 반복적인 뭔가 작업을 하시는데 또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뭔가 수행하는 마음, 정성 네.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있기는 한데 실제 물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다고 당시엔 끝난 게 아니었었어요. 이 상을 존숭하기 위해서 네. 법당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그 상에 종교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 절차가 필요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 미술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불상 안에 무언가를 이제 넣어서 네. 약간 생명을 이제 불어넣는 것처럼 네. 그런 작업들도 했었군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내부에 다 판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안에 살이나 경전이나 다양한 성물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그런 거를 발언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담은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런 저고리들, 여기 보이는 조끼 이런 것들을 상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사극의 역할들을 맡으면서도 조선시대 왕실의 임무를 배역으로 하시고 있었잖아요. 예. 아마 그때는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중 나인이 입었었던 옷, 그리고 이제 왕실의 어떤 인물의 그런 수명이 좀 오래도록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바람을 담은 상을 조성하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거든요. 요거는 네. 소현세자의 아들을 위해 공중 나인이 발언한 보살상 복장물이군요. 굉장히 길죠. 네. 순천 송강사에 봉안돼 있는 상 그 몸속에서 나온 복장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불화를 어떻게 그렸고 불상을 어떻게 그렸고 과정은 알 수 있지만 네. 승려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살펴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 그거를 보여주는 편지가 이 불화 뒷면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이야. 사실 이 불화는 서산 이제 청련함에 봉안되었던 지장시한도라고 하는 불화인데요. 이 뒷면에서 6장의 편지가 확인이 됐어요. 네. 그게 불화를 조성했던 화승이 자기 스승님한테 스승님 서울 다녀오시는 동안에 저는 바탕문주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금박은 저기서 이만치 가져오세요. 예. 재료를 어떻게 어디서 구해달라고 네. 부탁을 하는 편지군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또 재밌는 거는 다른 스님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불상을 몰래 맡긴 거예요. 네. 이 불상 몰래 개금을 이제 금을 다시 올리는 걸 개금이라고 하는데 네. 개금을 좀 다시 해주세요. 다만 다른 사람들 모르게 몰래 해주세요. 아, 라고 편지를 적은 거죠. 왜 몰래 해달라고 그랬을까? 근데 막상 몰래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죠. 네. 저희가 이제 좀 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카톡처럼 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대화 이렇게 하듯이 네. 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었던 그 불상 몰래 개금해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희가 단체 채팅방에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아, 스님 몰래 불상 개금 좀 해주세요. 근데 했는데, 그거 단체방이에요. 이러시면 안 단체방에, 됩니다. 네. 단체방에 들어갔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봤죠. 좀 더 이분들의 이야기가 좀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스님들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나마 저희가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이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메이킹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나오는 거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이제 밑그림 그리는 과정을 봤잖아요. 네. 저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현한 거고, 이 전시실 공간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했었던 밑그림도 볼 수 있고, 또 굉장한 대작과 그 대작을 위해 조성됐던 밑그림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밑그림이고 네. 그 옆에는 이제 완성된 작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이 그림의 기본적인 주제는 부처의 생애를 8장면으로 나누어서 그린 팔상도라고 네. 하는 주제의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4점을 꼽아서 밑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한 거죠. 뭔가 컬러링 북으로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땐 또 어떻게 보면 컬러링 과정이 저희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밑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필선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불화 전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 도상을 전승하기 위해서도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밑그림만 봐도 뭔가 그 힘이 느껴지네요. 이 색채를 걷어내고 났었을 때 느낌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저는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랑 이제 밑그림이랑 완성작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한 게, 물론 이전에는 어떻게 그렸고 칠했을 땐 뭐가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는 과정도 있긴 하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승려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색을 칠했고, 컬러링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지난한 시간과 고민과 인내가 있었을지를 좀 관람객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같이 전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네요. 그냥 보는 것보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 이야기가 일로 이어지나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는 좀 영상들을 여러 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키오스크로 더 자세히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아까 8장면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시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확대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군요. 네, 요런 이제 설명 영상을 통해서 불화에 담긴 이야기도 볼 수 있고, 또 저쪽에는 이 이야기를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선에서 점점 채색된 그림으로 변하는 과정을 감상용으로 또 만들어 놨어요.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친절합니다. 네. 이쪽으로 또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는 이건 굉장히 큰 나무가 그려져 있네요. 이 나무를 보고 어떤 분은 열리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종이 이렇게 하길 종이 합쳐지는. 원래는 뭐 늙음과 병듦과 사람의 죽음을 보고 삶의 허물을 깨닫아서 출가를 결심하다. 인생 무상. 네,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그림을 보다가 이걸 보면 완전 다른 작품인 것 같아요. 완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 네. 이게 과연 같은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건 또 다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정말. 단계별로 생각하면 사실 완전 새로운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거는 뭐예요? 저 위에는 이제 수행을 마치고 네. 몸을 씻고 나온 태자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아까 저쪽에서는 성에서 이제 나와서 출가를 결심하는 과정을 그린 거고, 중간에 살짝 빠졌지만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화려한 이복을 벗어 던지고 수행을 하던 중에 뭐 신하들이 와서 말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 수행을 하고 마침내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어서 씻고 있는 모습. 시간경과 네.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저쪽 장면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했다는 의미로 위에 까치가 이렇게 머리에 앉아 있어요. 새가 앉을 때까지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몰두한 모습.
저런 모습이 또 여기 밑그림에는 안 그려져 있고 그러게요. 밑그림엔 저 위에 새집만 있죠. 이게 작품을 어디서부터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흐름을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죠. 사실 불교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분들이 봤을 때는 불화보다는 밑그림이 더 매력적인 거고요. 밑그림에서는 이야기를 몰라도 아름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어떤 내용들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자체로도 감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뭔가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이제 도깨비처럼도 생기고. 네, 이제 마곤이라고 부르는데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마곤의 왕인 거죠. 마왕하고 부처가 내기를 해요. 이 정병을 너가 한번 움직여보라 라고 제시를 하니까 이제 마곤들이 달려들어서 이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서로 괴로워하고 막 이빨로 줄을 끊기고 하고 이런 장면들. 그러네. 우리 이빨로 줄을 끊으려고도 하고. 뭐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건가요? 힘내라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그 마곤들이 이제 비는 거죠. 예,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면서 작품을 보면 너무 재밌는데요? 2부 공간은 저희가 불상과 불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름다워야 우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부 그들이 꿈꾼 세계는 이번 전시 하이라이트이자 승려장님들이 만들어낸 그 이상세계의 끝판왕을 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판왕이라고 하시니까 또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또 하이라이트라고 하시니까 어떨지 궁금하네요. 사실 조선의 승려장인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3,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있었겠지만 기존의 어떤 전통의 안일하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장르를 착안하셨던 분들,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던 분들을 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입체적인 부처의 세계를 만들었던 조각승 다능이세요. 이분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가 바로 용문사. 우와, 이야,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이야, 좀 가까이 가서 봐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오셔서 네. 일반 분들은 처음 보실 거예요. 용문사에 봉안되어 있었던 목각 아미타 열의 설법상 좀 길죠? 네. 줄여서 이제 목각 설법상 혹은 나무로 만든 불화란 뜻에서 목각탱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부처의 세계를 일반 사람들이 조금 더 경건하고 신심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독창적인 장르를 새로 만들어내셨어요. 이야. 아까 오셨을 때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경외감이 들잖아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바티칸 뮤지엄이나 바티칸 대성당에 딱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런 뭔가 경건함, 우아함 막 이런 것들이 딱 이 작품을 보니까 똑같이 느껴지네요. 사실 지금 우리는 여러 이미지들이 익숙한데 당시 사람들이 이 목각설법상 앞에 있었을 때는 정말 부처가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저기 멀리 있는 부처가 지금 제 눈앞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가운데서 보셨을 때 저 뒤에 보는 분이 앞으로 현신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까지 조각승이 의도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다능이라고 하는 조각승을 포함해서 모두 9분이 조성한 불상이고 이제 1684년에 조성됐는데 사찰 법당을 벗어나서 이렇게 서울로 나들이한 거는 이제 337년 만인 거죠. 330 신견 스님의 초상이에요. 아까 제가 자화상은 하나가 유일하다고 얘기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불교계에서는 진영이라고 부르는데 그 진실된 모습을 담았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 승려를 그리지는 않고 좀 격이 좀 뛰어나고 덕이 높았던 스님들을 그려서 승려 장인의 지위가 낮지 않았던 것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 막대기로 그림 못 그리고 혼났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는 규모를 그러니까요. 진두지휘하셨던 부위니까. 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적외선 촬영을 해봤어요. 네네. 해봤더니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는 또 다른 얼굴이 나온 거예요. 오. 그분은 좀 더 지금 보시는 분도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데 더 엄해 보이는 스님이 실제로 아, 여기 나- 지금 아, 보시면 그러네요. 이 선이 매부리 코도 더 심하고 눈도 약간 살짝 짝짝이시고 좀 더 무서운 스승님이셨을 것 같은. 수행승으로서의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몇 안 남아있는 그 삶의 행적들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화승이면서 당시 종교계에서 승려장인의 어떤 위상도 또 한켠으로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게요. 모든 분이 이분 같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유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려를 또 승려의 신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불교 미술은 조선의 어떤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준 어떤 또 다른 함축이었었고 네. 승려장인들이 이걸 만들어낸 주역들이었어요. 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곁에선 굉장히 또 멀어졌고 우리한테 낯선 존재가 됐죠. 네.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이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전통에 그치지 않기를 바래서 만든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색채감이 여기서도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설치미술가인 빠키하고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승려장인과 이분들이 만들어낸 불교 미술이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아름다움의 길을 열어준다는 걸 좀 이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지금 현실과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색다를 수도 있고 네. 좀 불교 미술을 이렇게 전시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박물관의 파격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또 다른 재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시의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넘어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네요. 승려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마지막 그림은 네. 저희한테 굉장히 유명한 화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홍도가 네. 이상세계를 향해서 오롯하게 꼿꼿이 앉아있는 승려의 뒷모습을 그린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 회화를 그린 그런 화가들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김홍도가 살았던 시대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예술가들이 있었고 이들이 승려 장인이었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작품을 처음 볼 때 전시 처음에 이제 우리와 마주한 네. 네, 작품을 봤는데 또 이렇게 뒤돌아 있는 모습은 굉장히 또 묘한 느낌을 주네요. 아까 처음 정면의 얼굴을 봤을 때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뒷모습을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준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수천에 달하는 승려장인들을 이 전시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술가가 곁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실 김홍도나 정선이나 이런 유명한 화가들 옆에 전시를 보면서 또 다른 승려장인의 이름이 함께 놓여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여기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장인의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승려장인의 긴 발자취를 따라서 특별전 조선의 승려장인을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 보시면서 이 승려장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분들이 가졌던 예술 세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단순히 불교 미술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든 장인분들의 관점에서도 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이게 비단 승려 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제 한 작품을 만들 때 배우, 감독, 작가,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승려 장인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멋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전시를 관람객분들이 좀 보시면서 저희가 일부의 승려장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시를 마치고 관람객들이 집으로 또 돌아가시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조선의 승려 장인 전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